역대급 IPO 시장에도 새내기주들의 주가는 공모가를 밑돌며 신통차는 모습을 보입니다. 7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전달 대비 소폭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서울 강남권에 공급된 평당 분양가 상위 10개 주택 가운데 8개, 도시형 생활주택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부가 간선 도로망을 30년 만에 재정비합니다. 어디서든 30분 이내에 간선 도로에 접근이 가능케 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주식시장 신규 상장 종목 대전이 한창이죠. 역대급 IPO 시장에도 새내기주들의 주가는 신통차는 모습입니다. 공모가를 밑도는 종목도 속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모주 투자 수익률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새내기 종목 3곳 중 한 곳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신규 상장한 종목은 17곳, 이 중 6곳이 공모가를 밑돌며 신통차는 모습입니다. 한컴라이프케어와 롯데렌탈 등은 공모가 대비 20%가 넘게 빠지며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옥석가리기는 물론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따상 기대감 등을 가지고 무작정 공모주 투자에 나섰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 기관 수요 예측 결과와 유통 물량, 공모가 수준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공모 열기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공모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져 왔었거든요. 결국은 그만큼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공모 가격을 하회하는 그런 종목들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을 높이게 되죠. 청약시장에도 이런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 공모주 청약에 돌입한 실리콘투와 S&D, 프롬바이오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실리콘투는 11조 원의 증거금을 끌어모으며 흥행에 성공했지만 S&D와 프롬바이오는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하반기 기업 공개 대우로 꼽히는 현대중공업의 코스피 상장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7일부터 8일 진행한 공모청약에서 경쟁률 405대 1을 기록해 청약 증거금으로 약 56조 560억 원을 끌어모았습니다. 이는 역대 IPO 중 6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상장 당일 유통 물량이 전체 주식의 9.6%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따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공모가는 6만 원으로 가격 제압 후까지 주가가 오르게 되면 시가총액이 13조 8천억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7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 전달 대비 소폭 늘어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0.27%로 6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뒤 0.02%포인트 올랐습니다. 7월 새로 발생한 연체액은 전달보다 1천억 원 증가한 9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달보다 0.01%포인트 올랐고 그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1%로 전달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금감원은 만기 연장 등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가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 강남권에 공급된 3.3제곱미터당 분양가 상위 10개 주택 가운데 8개는 도시형 생활주택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2016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1,809개 사업장을 분석해보니 3.3제곱미터당 분양가 상위 10곳 중 8곳이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장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 생활주택이 3.3제곱미터당 7,990만 원으로 가장 비싼 주택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 강남구 논현동의 루시아 도산 208, 강남구 도곡동 오데트 오드 도곡, 강남구 역삼동의 원 에디션 강남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무주택 서민과 1인 가구가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는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아파트보다 비싼 수준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도로 건설의 근간이 되는 간선도로망 30년 만에 재정비합니다. 간선도로는 흔히 인체 동맥에 비유되기도 하죠. 일단은 어디서든지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선 벌써부터 관심이 크다고 하는데요. 부동산부의 정창킨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새 길이 뚫리면 상당한 호재로 부동산 시장에서 인식하기 마련인데요. 우선 간선도로망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우리 국토를 한눈에 봤을 때 남북 방향으로 10개 축, 동서 방향으로는 10개 축 이렇게 확대되는 겁니다. 기존 도로는 지난 1992년부터 이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9개 축이 있고요. 또 남쪽과 북쪽 방향으로 7개의 축이 있는데요. 여기에 도로를 더 놔서 각각 10개씩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곳곳에 도로가 더 생긴다는 뜻인데요. 교통체증이 심했던 곳이라면 분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요. 또 여기에 지역과 지역 간 이동 시간도 가까워지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 동서, 남북의 큰 축과 함께 이 대도시 권역에는 6개의 순환망이 있거든요. 이 순환망은 주변 도시와 중심부를 직접 연결하는 이 방사축 개념을 도입해서요. 이른바 방사형 순환망 이렇게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도로가 더 촘촘하게 늘어나는 걸로 인식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도로가 더 생깁니까? 네, 지도를 남과 북으로 봤을 때 이 새로운 도로 축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른바 남북 6축, 이 새로 도입되는 건데요. 이곳이 어디냐면 이 지도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 이 북쪽의 연천에서부터 서울, 그러니까 서울은 강일 IC 지역인데 또 밑으로 진천, 영동, 합천 구간이고요. 이 구간 중에서 연천에서 진천 구간은 기존 도로를 활용하게 되고 진천에서 합천 구간은 새로 도로가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이 기존에 이 중부선이 있고 중부 내륙선이 있는데요. 이 두 도로 사이의 거리가 약 한 7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국가 간선망의 경우 평균 이격거리가 30km 정도 되거든요. 이것과 비교하면 이 중부선과 중부 내륙선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정부는 이처럼 크게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이 새로운 도로 축을 추가를 해서 거리를 좀 좁히는 효과를 낼 거다 이런 계획을 밝힌 거고요. 또 각 지역에서 보면 이 간선도로 기능을 이미 하고 있는 이 장거리 노선들이 있거든요. 이게 보조 노선 개념인데 이런 지선을 간선축으로 조정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런 곳들을 알아보니까 이 평택에서 부여, 익산 노선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또 서울에서 세종 노선이 있고 서울에서 춘천 가는 노선 이런 것들이 지금 보조 노선 개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거를 간선축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겁니다. 정 기자, 그리고 조금 전에 방사형 순환망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수도권 사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게 관심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외곽순환도로를 좀 생각하면 쉬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외곽순환도로를 인근 도시까지 직접 연결해서 이동 시간을 확 줄인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교통 분산 효과가 기대가 되고요. 현재 전국의 5개 대도시 권역에는 6개의 순환형 도로망이 있거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에는 이미 2개가 있고요. 또 대전, 충청권에도 있고 광주, 호남권, 뭐 대구, 경북권, 부산, 경남권에 각각 1개씩 있는데 이곳 순환도로를 거미줄처럼 주변으로 쫙 펼쳐서 주변 도시와 중심부를 좀 직접 갈 수 있도록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지도를 좀 준비해봤는데 이게 국토부가 공개한 지도거든요. 이게 국가 간선도로망 방사형 순환망 지도 이거인데 자, 수도권의 경우에는 이 외곽 순환도로를 타고 가다가 안양, 과천으로 직접 연결된 도로를 놔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또 성남이나 광주, 하남, 뭐 남양주, 구리, 강화, 김포
뭐 이런 지역들도 이 외곽순환도로에서 직접 연결을 해서 도로를 놔서 연결을 해서 뭐 이동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해당 지역에 새로운 길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 수도권 아파트 값에도 좀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도로를 당장 이렇게 놓겠다, 뭐 생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장기적으로 좀 이런 방안으로 가겠다라는 계획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섣불리 투자에 나서는 분들 계실까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지방으로 내려가면 뭐 대전, 충청 권역도 지도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걸 보면 이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도로가 있거든요. 이 외곽도로가 보령 부여축으로 확장이 되고 또 보은축, 태안축으로 생길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지역으로 이동 시간이 좀 단축될 걸로 예상이 되고 쉽게 말해서 이제 대전 중심에서 서쪽으로는 보령 지역으로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바로 연결해서 갈 수가 있고 또 동북 쪽으로는 보은 지역까지 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생길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건 아직 결정이 안 난 것 같은데 우려가 좀 있는 게 길 새로 놓이면 집값이 좀 들썩거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좀 예. 그런 건데 오늘 정부가 내놓은 계획은 이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도로법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정하는 건데요. 이 도로 분야에서는 최상위 법정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런 큰 그림이 공개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이 오늘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이 확정됐다. 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고 이 도로망 계획이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 용역도 거쳤고 뭐 공청회도 거쳤고 또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거쳐서 수립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내놓은 도로망 종합계획은 이달 중에 고시가 될 예정이고요. 앞으로 하위 계획인 건설 계획 또 관리 계획이 단계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업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도로 공사에 들어가서 실제 이용까지 할 수 있게 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정부가 새롭게 간선도로망을 재편해서 전 국민이 30분 이내에 간선도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도로망 계획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추진됐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죠. 부동산부의 정창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법인 분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오는 10월 배터리와 석유 개발 신설 회사가 공식 출범하게 되는데요.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설인동 SK빌딩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사업 분할과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을 모두 승인했습니다. 이번 사업 분할의 찬성률은 80.2%, 앞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훼손 우려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혀 긴장감이 돌았지만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원안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SK이노베이션은 지주사 역할의 SK이노베이션과 신설법인인 SK배터리, SKEMP로 분할됩니다. 이 중 SK배터리는 2차 전지 E-모빌리티와 에너지 저장 장치를, SKEMP는 석유 개발 생산 탐사 사업과 탄소 포집 저장 관련 사업을 맡게 됩니다. 신설법인의 사명은 추석 이후 최종 확정해 다음 달 1일 창립총회에서 공식 발표됩니다. 이번 분할로 카본에서 그린 혁신 전략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배터리 생산 능력을 끌어올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겁니다. 분할 후 SK이노베이션은 카본 투 그린 혁신을 진두지휘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사업을 개발, 육성하는. 다만 김준 사장은 자회사의 기업 공개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준 사장은 배터리 사업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외에도 이날 주총에선 이익 배당을 주식과 기타 재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변경안도 97.9%의 찬성률로 통과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LG전자의 생활가전 핵심 생산기지인 창원 사업장이 LG 스마트파크로 이름을 바꾸고 지능형 자율공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LG전자는 오늘 경남 창원시 소재 LG 스마트파크에서 새롭게 건축한 통합 생산동의 1차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LG전자는 총 8천억 원을 들여 주방가전을 생산하는 기존 창원 1사업장을 친환경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번 1차 준공으로 냉장고와 프리미엄 LG 시그니처 냉장고, 정수기 등 3개 라인부터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신축 통합 생산동은 조립과 검사, 포장 등 주방가전 전체 생산 공정의 자동 화율을 높여 최종 완공되면 200만 대 수준이던 기존 창원 1사업장의 연간 생산 능력이 300만 대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고 LG전자는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관련 대출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오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을 내년 3월 말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연장 조치가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촘촘한 보완 방안도 함께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며 위드 코로나 전환이 한 발 앞으로 다가오자 여행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늘어날 손님 맞이에 나서기 위해 여행업계는 속속 유무급 휴직 체제를 끝내며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다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장기간 유무급 휴직을 이어온 여행사들이 정상화에 나서며 위드 코로나 체제 전환에 나섰습니다. 여행업계 1위 하나투어는 다음 달부터 정상근무 체제에 들어갑니다. 전체 1,200여 명의 직원 중 육아휴직 등 휴직자를 제외한 1,100여 명이 일터로 돌아옵니다. 코로나19로 작년 4월 유무급 휴직을 시행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근무 시간을 단축 운영해왔던 인터파크 투어는 이달 1일부터 정상근무 체제로 전환하고 급여도 정상화했습니다. 다른 여행사들도 마찬가지. 모두 투어는 근무 인원을 늘리고 주당 근무일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정상근무 체제에 다가서고 있고 노랑풍선도 하반기 정상근무 체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정부가 10월 말 위드 코로나 전환을 검토하고 나서자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겁니다. 아직 여행 수요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10월까지 2030 세대의 접종이 완료되면 연말부터는 여행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장기화된 어려움 속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안전한 나라 위주로 연말쯤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해외여행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해서 다양한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코로나19로 장기간 휴업, 휴직에 들어간 항공업과 여행업 등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30일 추가 연장하며 여행사들의 부담도 덜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카카오가 선보인 골목상권 상생 방안에 대해 일방적 발표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몸통은 덮어준 채 꼬리 자르기로 일관한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고 하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오늘 카카오가 지난 14일에 내놓은 골목상권 상생안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앞서 카카오가 제시한 상생 대책에는 꽃, 간식, 샐러드 배달 서비스 등 사업 철수와 소상공인을 위한 3천억 원의 상생기금 조성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생안은 비판적 여론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연합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와 협의가 전혀 없었던 일방적인 상생안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고 더군다나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3천억 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없어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카카오가 철수 의사를 밝힌 사업과 관련해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대리운전 시장 카카오 헤어샵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헤어샵의 경우 고객 첫 방문 시 수수료 25%를 받고 있어 수수료 횡포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역시 평균 수수료는 약 10%로 5% 내외인 네이버 선물샵과 비교했을 때 2배가량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값비싼 수수료에도 카카오가 넘겨주는 손님에 의존해야 하는 종속적 시장 구조는 소상공인에게 절망적이란 겁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카오가 진정한 상생을 내세우기 위해 대리운전, 헤어샵 등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시장에서 즉각 물러나 무분별한 진출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서둘러 빅테크 기업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늘 6대 금융협회장들과 취임 후 첫 상견례 자리를 가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출 부실화 우려 등으로 불확실했던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오늘 자리에선 6개월 추가 연장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윤다희 기자입니다. 고승범 위원장은 5대 금융협회장과 만나 금융지원 추가 연장을 최종 합의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금융협회장들과 자리를 가졌습니다. 전날 금융당국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이자 상환 유예 지연 실적과 대출 잔액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해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재연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실제 이자 상환 유예 지연은 총 2,097억 원으로 전체 지연 실적 중 0.09% 수준입니다.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대출 잔액도 전체 잔액의 4.35% 수준인 5조입니다. 고 위원장은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의 신청 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하면서도 협회장들과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유예 조치가 장기화되면 금융권의 잠재 부실과 차주의 상환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 상환이 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 그걸 더 강화할 것이고요. 그리고 상환 애로를 겪는 차주에 대해서는 은행들의 그 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더 활성화하고 또 신보기의 채무 조정 제도도 더 활성화하고 하는 등의 구체적으로 대출 상환 여력이 있는 차주는 최대 1년의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상환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장기화하는 등 금융지원 종료 후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성실 상환자의 이자율 인센티브도 확대해 1년 성실 상환을 할 때마다 최초 조정 이자율의 10%씩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취약 차주에 대해선 채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채무 조정 제도를 개선,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올 상반기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캐피탈과 리스 등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순이익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여전사의 순이익은 약 2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가량 늘어난 것으로 조사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급락했던 증시가 회복하고 기업 공개 시장이 활기를 띠며 유가증권 수익이 91.6% 증가한 2,600억 원, 이자 수익은 7.7% 늘어난 2,200억 원을 기록하며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됩니다. 오늘 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22일까지 6일 동안 추석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정해 박영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선 좌석 운영이 금지되며 포장만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현재 제14호 태풍 찬투는 중형 태풍의 세력을 유지한 채 서귀포 남남서쪽 약 110km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태풍은 내일 아침 제주도 해상에 가장 근접하겠고 오후에는 대한해협을 통과해 모레 새벽 일본 오사카 부근 육상에서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도와 제주도 해상, 서해 남부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고요. 그 밖에 해상 곳곳으로도 풍랑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태풍이 점차 북상함에 따라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에 그 밖의 지역으로 태풍특보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태풍의 직접 간접 영향을 받으며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 많은 곳에는 최고 5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 해안과 경남 해안에는 최고 150mm, 그 밖에 전남 내륙과 경남 내륙, 경북 남부에는 최고 80mm, 그 밖의 지역에는 최고 2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만큼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등의 피해가 없도록 미리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동해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은 북상하는 제14호 태풍 찬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곳곳으로 비가 내리다가 낮에 대부분 그치겠고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26도, 대전 23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에도 비가 내리다가 그치겠고요. 한낮 기온 속초 23도, 강릉 22도, 울진은 21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태풍의 영향을 받으며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 28도, 대구 22도, 제주는 26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낮 사이 대부분 해상으로 태풍 경보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물결은 남해상으로 최고 8m, 동해상으로는 최고 7m, 서해상으로는 최고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침수 피해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토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 동안 일교차가 다소 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